자, 이제 권리의 발생에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승계취득에는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권리의 변경에는 사람은 바뀌는 주체 변경, 나머지 얘기는 볼 필요 없고요. 권리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이 정도 얘기는 봐주시고, 자, 이번 파트는 굉장히 학문적인 파트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이해되는 데까지만. 네, 시험엔 나오진 않는데 과거에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였어요. 이게 학문적이거든요. 이 법학자들이, 대한민국 민법 학자들이 뭐랄까, 이 법은 사회에서 실제 쓰고 있는 사회적인 그 사회과학이에요. 뭐 역사학이나 물리학이나 수학처럼 논리로 한 학문이 아니에요. 실제 쓰고 있는 실제적인 실용적인 그 학문이잖아요. 역사나 수학처럼 뭐 그런 학문이 아닌데, 대한민국 민법 학자들은요, 이 사법고시가 되지 못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법을 많이 알아도 실생에 나가서 누굴 변호할 수가 있나? 내가 뭐 판사처럼 판결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옛날 선비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진짜 유식한데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요, 나도 내 뜻을 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책상머리에 앉아서 본다, 추정한다야, 또는이야, 이거 오알이지, 또 아니야. 맨날 글자 갖고 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법학이라는 게 자꾸 학문처럼 뭘 논리를 따진 논리학이 돼버렸어. 논리학이. 이건 참 안 좋은 거야. 원래 법학이라는 것은, 우리 특히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관계, 가정의 분쟁이 벌어졌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법인데, 이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잖아요. 법정에서 누굴 변론할 수가 있나. 참 이거 보세요. 다른 파트, 예전에 뭐 일본에서 뭐 쓰나미가 와서 뭐 원전이 문제 생겼을 때 뭐 서울대학교 원자력 교수, 서울대 원자력학과 원자력 교수, 뭐 카이스트 어떤 교수 막 이런 사람들 초빙하다 막 그 대담하고 막 저기에요. 법률 무슨 문제 벌어지면 서울대 법대 교수 안 불러요. 변호사, 현직에 있는 변호사, 판사 출신 이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 대담하지, 대학 교수 불러다 놓고 대담하지 않아. 왜? 들어봤자고 들을 얘기가 없어요.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거 사회에서는 어떻게 벌어지는지 잘 몰라. 학문 앉아서 글자만 해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 민법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가려고 그래. 무슨 이 학문을 따지려고 그래, 학문을. 논리학이나 수학처럼.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우리 시험 문제. 법대 학생은 이런 거 내지 않아요. 법대 학생들이야 이런 체계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체계를 잘 껴놔야 되지만, 우리는 중교모 필요한 지식을 묻는 우리는 이렇게 학문적 추상력 필요 없는데 굉장히 예전엔 중요시 여겼어요. 요즘은 그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어는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걸배는 원인이라래요. 원인이라는데 거기 용어 세 단어가 나와요. 법률, 사실이라는 용어. 법률, 사실. 어떤 법학을, 민법을 수학처럼 한번 뭐 1 더하기 1 하면 2가 나온다. 이런 공식을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요. 법률, 사실, 용어 중에 법률, 요건이라는 용어예요. 법률, 요건. 네, 법률, 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법률, 효과. 이 세 단어의 뜻이 뭔가? 19세기에 독일의 판대튼 법대라 그래요. 19세기에 독일의 판대튼 법대가 우리로 말하면 서울법대처럼 제일 권위 있는 법대야. 그 권위 있는 법대에서 어떻게 우리 그 학생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민법을 좀 논리적으로 1 더하기 1 하면 딱딱 이게 탁탁 떨어지게 어디 수학 공식처럼 논리적으로 가르쳐 볼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필요성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해서 이 세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논리 필요한데 왜 사실이냐, 이거를. 왜 사실이냐 부르냐. 왜 요건이냐 부르냐. 왜 효과나 부르냐. 따지면 안 되고 약속을 한 거야. 여기 쓰기로 하자는 약속이야. 우리가 마치 너 저기 이메일 주소 좀 불러줘 그러면 저기 뭐 HNG 뭐 어쩌고 부르더니 골뱅이 그러면 이거 알아듣죠. 골뱅이 닷컴기요. 골뱅이 뭐 한메일넷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이 골뱅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무슨 골뱅이야. 그럼 우리가 약속한 거야. 그냥 그 닷컴기어로 그냥 골뱅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면 알아들어. 이게 왜 골뱅이냐 따지면 할 말이 없어. 하나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이게 쓰기로 한 약속이지.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꼭 사실이 돼야 되고 꼭 요건이 돼야 되고 하는 건 아니다. 하나 약속을 만들어 놓은 거야. 기호를 만들듯이. 이 골뱅이라 부르자는 약속처럼. 자, 이 법사실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률 효과를, 지금 말로 쓰자면 문장 나올 테니까 법률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를 법률 사실이라 부르기로 하자. 이렇게요. 그 요건이란 말은 말 그대로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 요건이 조건이라는 뜻이죠, 조건. 법은 지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밝히고 있어. 그러나 이 문제는요, 이런 조건이 모두 구비되면, 모두 요건이 충족된다는 구비. 충족되면 반대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요건이 구비되면 효과는 자동으로 발생해요. 근데 법이 효과를 줬단 말이 뭐냐? 법이 효과를 줬단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권리 의무가, 이 권리 의무가 발생, 좀 전에 배웠던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법률 효과라 불러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쉬운 일, 권리가 생기는 걸 법률 효과라 부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어느 파트를 배우든 의, 요건, 효과. 이 세 단계로 배우는 거 법학은요. 만약에 예를 들면 비진리 표시가 많이 나오더라. 의, 말뜻이 뭔가, 요건. 비진리 표시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건가. 요건이 구비됐다면 과연 무슨 효과를 주는 건가. 임대차라면 임대차 의. 말뜻이 뭐냐? 의, 개념. 임대차 요건. 어떻게 임대차가 성립되는 거냐? 요건이 갖춰지면 임대차 효력. 효과, 효력. 이 세 파트는 나눠지는데 어느 파트를 배우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어느 파트를 배우든 그 파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효과. 법의 효과란 말이 떨어져 제일 중요한 거야, 거기가. 왜 법을 배우는 이유는요. 무슨 효과가 생기는 건지, 어떤 권리가 생기는 건지,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의 권리 의무, 매수인의 권리 의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과연 임대인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임차인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 권리 의무를 알고 싶어서 법을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그 파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효과란 말이 떨어지면 거기가 하이라이트야. 그걸 알고 싶어서 우리가 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거기만 잘하면 되는데, 효과라는 것은 이거예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봐볼게요. 거꾸로. 매매가 체결되었어. 이 토지를 1억 원에 팔겠다. 좋다. 1억 원에 사겠다. 합의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등기 넘겨줬어. 그러니까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가 성립되면 무슨 권리가 발생하느냐. 대금을 지급해달라. 계약대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달라. 대금 지급, 청권형 권리가 발생해요. 그럼 매수인은요? 그럼 매수인은 계약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죠. 누구의 권리는 한쪽에 의무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럼 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무슨 권리가 발생해요? 내가 그랬죠. 남한테 의무를 하나 주면 권리 하나 얻는 거라고. 남한테 권리 하나 얻으면 의무 하나 주는 거라고. 이런 의무를 지고 또 매수인 매도인에게 무슨 권리가 발생하나요? 그렇죠. 약속한 날짜에 목적물을 인도해달라. 소유 권능을 넘겨달라.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 매매를 해주면요. 약속한 날짜에 매매 목적물, 인도 청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해요. 그럼 매도인은요. 약속한 날짜에 목적물을 인도해줄 의무가 있죠. 항상 제가 그랬죠. 누구의 권리는 누구의 의무가 된다고. 임대인의 권리는 곧 임차인의 의무가 되는 거고,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인의 의무가 되는, 뒤집을 줄 알아야죠. 그러면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금제 청권이 나니, 목적 인도 청권이 나니, 이런 권리가 생겼다는 것이 법의 효과를 준 거야. 이게 법의 효과야, 이게. 대금제 청권이니, 대금 지급 의무니, 물건 인도 청권이니, 물건 인도가 할 의무니, 권리가 발생하는 걸 법의 효과라 부르는 거예요. 효과가 생겼다는 것은 뭔가 요건이 충족됐다는 거야.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효과는 생기지 않아요. 그럼 무슨 요건이 충족됐느냐 그러면 매매라는 법의 요건이 충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리만 생긴 거예요. 매매라는 요건이. 그럼 매매는 법의 요건이라 부르는 거야. 근데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이 요건은요, 어떻게 충족되냐. 요건은 사실이 모여서 법률, 사실의 총체,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되는 거야. 사실이 모여서. 그러면 부동산 매매 요건이 충족되어서 대금이 청권이니, 물건이 청권이니, 권리가 발생하는 효과가 생기려면 어떤 사실이 모여서 이 매매 요건이 충족되느냐. 분해해버리면 매도인 입장에서, 가배 입장에 볼 때는 팔겠다라는 청약이라 불러. 팔겠다. 얼마, 1억에 팔겠다라는
의사표시, 청약 의사표시. 매수입자부터 승낙, 오케이, 사겠다. 승낙의 의사표시. 이것이 서로 합치가 돼야 돼요. 1억 원에 팔겠다. 그래, 1억에 사겠다. 내용이 서로 일치가 돼야 돼. 그 내용이 일치가 돼버리면 나는 목적을 인도하고 1억에 인도하고 난 1억의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거 합의하기로 매매 요건이 충족된 거야. 근데 요건 충족되려면 청약이다, 승낙이다. 두 개 사실이 필요해요. 이거 의사표시라 불러, 의사표시. 그 다음에 청약, 승낙은 법률 사실이라 불러. 사실이 모여서, 이게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모여서 요건이 되는 거야. 요건이 모두 같이 되면 법은 반드시 뭘 주는 거야?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쪼개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법률 사실이 원자 밑으로 안 쪼개진다 봅시다. 물론 전 원자 밑에도 뭐 중간자, 밀입자, 뭐 소립 이런 게 있지만 원자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분자가 되는 거야. 분자식이 모두 구비되면 물질이 발생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자연과학을 빌려왔기 때문에 이게 원자들이야. 이게 분자야. 분자가 식이 다 구비되면 물질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몇 개 원자가 모여야지, 몇 개 사실이 모여야지 하나의 분자식이 됩니까? 그건 다르지. 분자식에 따라 다르지. 이게 H2O 물이라면 H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 O가 하나 있어야 되고, 때때는 두 개 원자가 모여 하나 분자 되기도 하고, 세 개 원자가 모여야지 하나의 분자식이 되기도 하고, 드물지만, 아주 드물지만 하나의 원자가 하나의 분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 같은 경우도 있어. 이게 보통 이게 크거나 이게 더 커요. 아예 분자가 원자보다는 크잖아. 근데 아주 드물지만 하나의 원자식이 하나의 분자 되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같을 수도 있어. 그럼 이 다음에 단독 법률행위. 단독 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가 단독 법률행위 요건이 구비돼서 효과가 걸림을 발생해요. 단독 행위 됐을 때는. 근데 같을 수도 있어.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게 더 큰 편이지, 이렇게. 그렇죠? 다만 그럼 법에는 몇 개 요건이 있습니까? 무수한 요건이 있는 거야. 우리가 분자식이 다 틀리잖아. 물질이 뭐 탄소가 다르고 뭐 물이 다르고 다 물질에 따라서 무수한 분자식 있잖아. 법학에는 무수한 법률 요건이 있는 거야. 매매란 요건도 있고 법률 요건도 있고 임대차란 법률 요건도 있고 고용계약의 요건이 다르고 다 달라. 많은 요건식이 있어. 많은 요건들은 그 사실로 충족을 시키라는 거야. 사실로. 그래서 어쨌든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법의 요건이 모두 구비되면 효과는 준다는 거지. 그럼 뒤집을 줄 알면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권리무가 생겼다는 건 뭔가 효과가 생겼다는 건 뭔가 요건이 충족된 거야. 충족이 안 되면 권리무가 안 생기는 거거든. 그 요건들은 뭐로 충족시켜라? 법률 사실대로 충족시키라는 거야.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되고 요건이 충족돼야 사람 사이에 권리무를 효과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만 알면 돼 그냥.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냥 나온 김에 법률 사실에 대한 대표적인 게 뭐냐? 예전에 이것 때문이었어요. 뭐 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 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별짓 다 했어 옛날에는. 이런 거 안 물어요 요즘은. 근데 이 법률 사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앞으로 수도 없이 얘기 들을 거야. 법률 사실을 그러면 하나 기억해요.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에요. 팔겠다, 사겠다, 임대 놓겠다, 임차 등하겠다, 돈을 빌려주겠다, 또 빌려가겠다.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라 불러요. 이거 하나 그냥 기억해 두세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또 우리가 법률 요건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보세요. 요건 하나만, 우리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항상 법조문이 제 몇 조이 돼요. 만약에 제자가 꼭 들어가요. 이 법조문 읽어보면 제 245조. 이게 돼. 법조문이. 근데 법조문이 가로쳐주면 뭐가 제목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무슨 내용이 이제 시작될 거야. 예를 들면, 부동산 취득 시효. 여기 나와요. 가로 제목이 나와요. 그 다음에 1항, 항이라 불러. 그래서 소유의사로 공연하고 소유의사로 예를 들면 공연하고 평온하게 20년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취득시효라 불러. 남의 땅도 2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소유권, 법조문 하나 보는 거야. 취득한다. 단 등기하라. 이게 법조문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법조문 옆에 가로치고 뭔가 제목을 꼭 붙여놔요. 그 제목이 보면 요건이야. 이게. 이것만 모두 요건이 갖춰지면 소유권 취득한다는 권리무가 발생하는 거죠. 소유권 취득 권리의 발생 주는 거야. 요걸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가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42조 무주물 선적.
240몇 유치물 습득, 245조 뭐 부동산 취득시효. 법조원 옆에 가로 열고 제목 나와 있는 게 법률 요건이라 부르는 거구나. 그 요건이 어떻게 충족될 거 다 밝혀놓고 있어. 그럼 이 부동산 취득 요건이 이게 충족되면 모두 갖춰지면 이 권리물 준다, 소유권 취득이랑 권리 준다 했잖아 지금요. 이게 법률 효과야 이게. 효과인데 요거 다 밝혀요. 소유의 의사로 이다 배워요. 소유의 자주점유, 공연, 평온. 20년의 세월이 흐른다는 거. 이게 법률 사실이야. 4개의 사실이 모여서 부동산 취득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소유권 취득한다는 권리 발생을 주는 거야. 소유권 취득 법률 효과. 취득 시효는 법률 요건. 여기 나열된 개개의 것들은 법률 사실이야. 이건 4개의 사실이 모여야지만이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네, 이거는. 그걸 다 밝혀놓고, 법률을 밝혀놓고 있다니까. 그 많은 법률 요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건이 뭐냐? 법률 요건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우리 앞에 배우게 된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법률행위 대표적인 법률 요건이야, 이게. 아직은 몰라. 근데 그냥 이왕 나온 김에 우리가 앞에 수도 없이 들을 얘기 의사표시 한단 말이야. 의사표시. 저는 이 눈만 맞추면 의사표시 한잖아. 의사표시가 뭐냐고 굳이 물으신다면 법률 사실. 법률행위가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파트 배우러 갈 거예요. 법률행위가 굳이 학문적으로 뭐라 부르면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럼 법률 요건 대표적인 법률행위. 사실 대표적인 의사표시. 이렇게만 그냥 지나는 말로 하나 받아들라는 거야, 이렇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학문적인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자, 문제는 법률행위라는 파트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법대 입학하면 보통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을 이렇게 배우잖아, 대학교에서도 교양을 많이. 2학년 때부터 전공 들어가는데 법학과들은 워낙 그 공부할 내용이 많아서 바로 그냥 1학년 1학기 때부터 민법 총칙부터 들어가요. 그 8학기를 민법을 배워요. 이제 뭐 채권법, 계약법 다 배워서 8학기를 배워도 민법을 3분의 1 빼기 공부를 못하고 졸업을 해요. 하도 양이 많아서. 그래서 사법고시 공부는 요즘은 사법고시도 없지만 사법고시 공부는 민법 공부가 3분의 1이에요. 사법고시가 1차 8과목, 2차 8과목, 총 16과목의 법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그 16개 법 중에서 민법만 끝내면 총 사법고시 공부는 3분의 1이 끝난다 그래요. 굉장히 방대한 법이에요, 민법이. 그런데 대학 그 노스쿨 다니는 애들 쓰는 기본서, 민법책은 민법책이 아니야. 응? 그냥 민법 총칙 그러면 2권짜리야. 민법 총칙 2000페이지, 물권법 나눠져 있어요. 물권법 보통 나눠서 한 3000페이지, 계약법 4000페이지. 그래서 기본서만 10,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8학기를 배워도 반도 못 배워. 그렇게 졸업을 하는 거야. 그렇게 방대한 것 중에서 우리 정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거야. 또 발췌한 것도 우리 수준에 맞춰서 발췌한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시험에는 임진왜란이라는 파트 선조 때 임진왜란 시험법에 들어간대. 이번에 시험에 들어간대. 그럼 그 임진왜란을 배워도 중학교 애들이 배우는 임진왜란이랑 고등학교 문과대 배우는 임진왜란이랑 대학과 전공한 사학과 전공한 임진왜란 다른 거지, 내용이. 폭의 깊이 다른 거죠. 그냥 굳이 말하자면 이 법률행위 파트가 우리 이제 기본서 받으면 한 60페이지 정도 정리되어 있는데 그 원래 법률행위 파트가 실제 기본서에는 그게 60페이지가 아니라 400페이지짜리야. 그 400페이지 짜리를 60페이지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쉽게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3차 방정식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2차 방정식까지만 나오더라. 그러니까 2차 방정식까지만 정리해 놓은 거지 그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배워도 그 파트에서 끊임없이 모르는 용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다만 별일이 없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내자는 것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도 짧은 시간에 발췌해서. 요약집을 배우는 거예요, 요약집을. 기본서 자체가 요약집이에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민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민법 총칙이에요. 민법이 아까 내가 5개 있다 그랬잖아요. 총칙, 물권, 계약, 친족, 상속이 있지만 민법 총칙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민법 총칙이. 그 민법 총칙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파트가 법률행위 파트예요. 그럼 우리가 기본서 받은 맨 처음 만나는 파트가 바로 법률행위 파트야. 그럼 어떤 파트예요? 전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첫 페이지에 만나는 거야. 그럼 이게 해석이 안 되지. 이해가 안 되지. 이해되십니까? 기죽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법대 학생들도 법률행위 그러면 머리가 아파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법률행위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워. 어느 순간에.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판사들이 주로 재판하는 게 이제 소송이 들어오는 건 법령이 아닌 것들, 법률 규정이 있는 뭐 교통사고를 냈다, 뭘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재판하기가. 문제는 법률에 관한 분쟁을 재판하기 너무 어려운 거야. 법률행위는 법정 갖다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얘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걔가 맺어진 건지 안 맺어진 건지, 두 사람이 언급하고 말을 들어보고 판사 판단해야 되는 거지. 법정 갖다 들이대는 게 아니야. 들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번 재판을 열어도 얘 말을 들으면 얘 말도 맞는 것 같고 제 말을 들으면 제 말도 맞는 것 같고 마음에 결심이 안 서는 거야. 그러면 또 공판 연기. 계속 연기하면서 2년이 지나도록 판결을 못 써. 이는 판사가. 법률행위에 관한 분쟁이기 때문에. 판사들도 이 법률행위에 관한 분쟁은 굉장히 판결 내리기가 어렵다 그래요. 끝까지 이게 차라리 법률 규정에 해당되면 법 좀 펴버리고 756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뭐 이 사람 직업이 뭐였냐, 몇 살이었냐, 몇 살인데 직업 정년이 몇 살이냐, 뭐 탁탁탁 계산해서 얼마 줘라 하면 되는데 이게 그 문제가 아니거든. 개월 맺었다 안 맺었다 싸움이 나버리면.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현직 판사한테 물어봤어요. 판사 생활 한 30년 했지 거의. 형님 그 법률행위 나 가르치지만 나 그제 공부도 했지만 대충은 아는데 너무 어렵다 하더니 자기도 모르겠다 어떤 때는. 이 재판하다 보면 얘들이 이 분쟁이 법률행위에 관한 분쟁인지 법률 규정에 관한 분쟁인지 어느 날 헷갈리는 순간이 온다. 이게 혼합되는 거 사회생활은 그만큼 법률행위 파트가 이게 추상적으로 어려운 파트예요. 우리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서 그런 거지. 어쨌든 이게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이 가장 어려운 파트를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 책 읽지 마셔. 아직은. 강의만 일단 들으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1월 달쯤 되면 책도 보고 그러면 강의 들을 땐 또 알겠는데 막상 책을 보면 또 무슨 줄 모르겠어요. 이게 또 반복이 돼. 들이 알았어. 내용도 파악했어. 문제를 풀면 또 문제가 안 풀려. 아주 첩첩산중이야. 이게 가야 될 길이. 이 쉬운 학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전공 과목이야. 이 전공 과목이지. 이게 뭐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른가 아닌가? 근데 그렇더라.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이렇게 오래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 상식과 맞지 않는 게 더 많아. 상식에 맞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자, 이 법률행위 파트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어려운 파트예요. 아까 민법이 학문적으로 볼게, 학문적으로. 무엇을 논하는 학문이냐. 물론 민법은 학문적이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정의하면 사람의 재산관계, 가족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다. 응? 또 그 법률과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되면 결론은 대법원 판례로 이제 해결하는 거지. 법률 갖고도 안 되면. 그런데 학문적으로 정의할 때 민법은 사람의 행위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사람의 행위. 행위가 있다. 행위. 행위라는 것도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사람의 의식이 들어가 있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 움직인다 다 행위가 아니야. 장코대 하면서 막 지금 팔을 휘젓고 있어. 그건 행위가 아니야, 그거는. 사람을 때린다고 막 팔을 휘두르고 있어. 그건 행위야. 사람이 몸에 움직이지만 뭐 장코대 하는 거, 무의식 중에 뭐 딸꾹질 하거나 재치기 하는 건 행위가 아니야. 예를 들면, 사람의 의사, 뭔가 의식. 이 의식이 들어간 행동을 행위라 부르는데, 사람의 행위에는 많은 행위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 사실행위 했다. 이 다음에 사실행위 하면 이제 심부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결정 능력 없이 너 이것 좀 전해주고 와. 심부름하는 것도 행위야. 이거 사실행위 한다. 심부름하고 그러는 거. 또 준법률행위라는 행위도 있어. 학문적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준법률행위라는 행위도 있고 지금 배우려는 법률행위라는 행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 들어봤을 거예요. 야, 걔 위법행위했대. 위법행위했다. 적발됐대. 그래서 과태료도 맞고 지금 잘못하면 징역 가야 되는데 위법행위했다.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또는 뭐 탈법행위했다. 쓰는 이름도 많아. 무슨 탈법행위 저질렀대. 또는 불법행위 저질렀대. 불법행위. 야, 그거 불법행위야. 그거 불법행위. 다 요 행위들이에요. 혼인하는 거, 입양하는 거, 약혼하는 거. 이거 신분행위라는 행위예요. 너와 내가 평생 부부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웨딩 마치려고 혼인신고하는 거요. 신분행위 행위야. 다 행위들이야. 무슨 행위가 있어. 사람 행위는. 근데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분쟁이 벌어지면요. 뭔가 민법이 개입해서 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많은 행위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시험범위야. 법률행위라는 거 하나. 요건 시험범위야. 나머지는 시험범위 할 때 배우질 않아 도대체가. 그러면 보세요. 코끼리가 있는데 앞쪽 오리죽다리 하나만 시험범위야. 오리죽다리만 만지다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 다리를 다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를 공부해도
사실은 그 부분에는 대충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껴지는 게 없지. 왜 한쪽 다리만 갖고는 코끼리를 논할 수가 없잖아. 이런 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지금 범위 하나만 시험 범위인데 사실 많은 행위를 이제 나머지는 나눌게 내가. 이 법률행위라는 건 나머지 행위들. 이것도 행위들을 그냥 이렇게 나눌게요. 사람 행위를 크게 분류하면 이 법률행위라는 것이 있고 나머지 행위를 내가 다 뭐라 부를까? 기타 행위라 부를게요. 기타 행위로 분류되는데 이 많은 행위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매매계약 맺고 임대계약 맺고 중개업무, 중개해서 중개하고 하는 게 다 법률행위야. 나머지 행위들은 기타 행위는 다 법률 규정들이 다 있어. 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해결하면 돼. 근데 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의사표시에서 그 원했던 사람 원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민법 효과를 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물론 여기서 열 문제 나오는데 우린 자본주의 민법을 택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야. 우리가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택했다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 3대 원리가 뭐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뭐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린 자본주의예요. 자본 3대 원리가 소유권 보장의 원칙, 계약자의 원칙, 과실책임 원칙이야. 나에게 잘못이 없는 사람은 나만 책임질 필요 없다. 그런 다음에 계약자, 누가 누구랑 계약을 통해서 고용계약 맺을 것인지 임대계약 맺을 것인지 매매할 것인지는 다 자유롭게 너희들이 결정하지. 국가 공권력이 간섭해서 누구랑 계약 맺어라 마라 간섭하지 않겠다. 계약 자유원칙. 소유권은 절대로 보호할 테니까 열심히 일해서 부축적게. 이 세 가지 자본주의 3대 원리야. 그 자본주의 3대 원리가 민법의 3대 원리예요. 우리 민법이 이 3대 원리를 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를 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법률행위 자유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행위 자유원칙. 이것이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에요. 우리나라 민법의 대원칙이야. 헌법으로 얘기하면 1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법조문이잖아. 헌법 조항이잖아. 1조가. 이거 마찬가지야. 대한민법 제일 중요한 건 법률행위 자유원칙.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같은 말이에요. 사적 자치 원칙. 우리 민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야. 사적 자치 원칙. 즉 국민의 재산과 가족 관계는 가급적 국가 공권력은 개입하지 않겠다. 모두 자유롭고 평등 너희들이 원했던 사람과 원하는 대로 법률행위 자유원칙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과 걸고 만들어가야지. 어느 거 얼마 사고 팔아라, 누구랑 계약 맺어라, 마라 간섭하지 않겠다. 이걸 사적 자치원칙이라 불러. 또 이거 다른 말로 이렇게 돼요. 그냥 줄여서 그냥 우리 민법 대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 불러. 이게 민법 기본 이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방 선택 자유. 아예 쓰라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 선택. 어느 상대방 선택해 법률 계약을 맺을 것인지, 누구랑 계약 맺을 것인지 다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두 번째, 체결 여부의 자유. 법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강제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계약 체결 여부, 사적 자치, 어떤 체결 여부의 자유. 법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 너의 자유 맡기지. 하라 말 강제하지 않겠다. 내용 결정의 자유. 어떤 내용으로 법률 할 것인지 간섭하지 않겠다. 너희들 내용 합의해서 결정해. 응? 그렇죠? 그 다음에 방시의 자유. 어떤 방식으로 법률할 것인지 다 너 자유 맡기겠다. 계약서, 서면을 작성할 거니 구두로도 계약 맺어지는 거 안 맺어지는 거예요? 구두로 할 건지 전화로 할 건지 다 알아서 해. 이게 대원칙이야. 이런 원칙 하에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부가 축적됐던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이 원칙 하에 움직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발전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문제 생겼어요. 응? 빈익빈 부익부. 법 앞에는 평등하지만 실제 평등하지 않다는 거. 고용자와 근로자는 실제 평등하지 않다는 거.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는 동등하게 계약 맺지만 동등하지 않다는 거. 법 앞에는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았다는 거. 가진 자, 갖지 못한 자, 건물주와 임차인,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는 평등이란 법 앞에는 있지만 실제 평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인간의 이 자유원칙 가지고는 이 법률 자유원칙, 계약 자유원칙을 벌여요. 사적 자유원칙.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걸 전면 부정하고 나간 것은 사회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마르크스라든가 자본론이라든가 이게 산업혁명이 성공한 18세기에 많은 그 자본주의 문제점을 가지고 전면 이거 갖고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 이건 잘못된 원칙이야. 전면 부인하면 공산주의 사회가 된 것이고. 아니야. 원칙은 맞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하자. 공공문제 수정하자. 그래서 방시 자유도 좀 제한하고 뭐 체결 여부 자유도 좀 제한하고 이렇게 좀 몇 가지 손보면 틀은 맞는 거고 일단 몇 가지만 더 손보면
이 원칙 자체는 맞는 거다. 그럼 수정자본주의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복지국가라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걸 기본 원칙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수정자본주의라 부르고 다른 말로 이제 복지국가라 부르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그렇지만 공공복리. 이 공공복리 이념이 도입되면서 무한정 자유둘 수는 없지 않느냐. 허가지어서 허가를 받아. 범인계약서 작성해. 당신 다 탈세 투기 때문에. 또 때에다 내용 결정도 아무 내용 결정하더라도 그 임대 계약할 때는 최장 2년을 보장해. 2+2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자, 개입하는 거야. 아무리 계약서 1년 만에 나가기로 하자라도 4년 쓸 수도 있어. 근데 뭐죠? 체결 여부의 자유. 공익적, 예를 들면 의사들이 환자 구부령하면서 응급실에 왔는데 돈 없다고 내보내고. 그럼 안 되지. 공익적 직무 담당자들은 무조건 계약을 체결해줘야 되는 거지. 치료계약 같은 거. 이게 여러 가지 수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틀은 이 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법령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권리가 생기는 이 90%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머지 이런 행위들도 있지만 이것들은 종류는 많지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권리가 생기는 거는 굳이 퍼센트 얘기하면 10%도 안 돼요. 사회사람 분쟁 벌어질 때. 대부분 재판이 벌어지는 이유가 10건 중에 9건은 뭔가 법률행위 해놓고 나서 서로 분쟁이 벌어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 총리를 여기는 건데 법률행위 중에서 한 대표적인 건 계약 맺는 거야. 임대계약 맺든 고용계약 맺든 매매계약 맺든 각종 계약을 맺고 나서 분쟁이 벌어지는 게 많죠. 그 각종 법률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계약 맺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법률행위 그러면 계약.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좀 편하게. 자, 그런데 이런 법률행위의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학문적이 시작되는데 그래도 한번 봐주셔야 돼. 과연 이 법률행위라는 것을 내가 이제 말로 한번 써볼게요. 법률행위라는 말 뜻은 굳이 말로 정의하자면 법률행위는 내가 원했던 사람과 내가 원했던 대로 효과를 만들어가는 거. 근데 원했던 사람과 우리가 원했던 대로 효과 뭐예요? 권리무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걸 법률행위했다 불러요. 근데 법률행위가 대표적인 게 바로 각종 계약 맺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런데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아야 돼. 그렇지 원했던 대로 효과를 줄 거 아니야, 민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률행위는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려면요. 의사표시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법률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법률행위란 말 뜻이면 사람의 행위 중에서 내가 원했던 사람과 원했던 대로 걸음을 만들어가는 건데 무엇을 원했는지를 법이 알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뭘 원했는지 알 수 있죠. 그 의사표시란 말만 쓸 건데 이 의사표시는 모든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이라고 불러요.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그럼 모든 법률행위에 의사표시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의사표시가 빠져버리면 뭘 원했는지 알 수가 없대. 법률 성립할 수가 없어요. 모든 법률에 반드시 의사표시라는 게 꼭 있어야 돼. 의사표시는 법률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의사표시한 말이 뭐냐? 의사표시. 그 단위라고 하냐? 합성어야, 합성어. 이거 두 단어 합쳐진 말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효과의사 플러스 표시행. 이 두 단어 합쳐진 거야. 그래서 이걸 합쳐서 그냥 의사 표시했다. 이렇게 쓰는 거야. 합성어야. 두 단어가. 효과의사가 뭐냐면요. 이걸 사용할 때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원하는 진심. 이거 효과의사라 불러요. 그래, 내일 그 물건을 사야지. 그래, 내일 그 계약을 맺어야지. 나가 맘먹었어. 이게 효과의사예요. 내일 그 계약을 맺어야지. 그 계약을 사야지. 그럼 효과의사란 말이 뭐냐면 내 마음속의 내 생각. 굳이 말하면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 그 다음에 만나갖고요. 그래, 내가 살게라고 입으로 얘기했어요.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사겠더라고 계약 도장 찍었어요. 뭐 한 거예요? 내 마음을 표시행위 한 거죠. 그럼 합쳐서 뭐 했다 그러는 거 다 이거 생각하고 의사표시했다. 그 의사표시했다는 얘기는요. 내 마음을, 내 진심을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겉으로 나타내는 거. 어떻게 나타내나요? 표시는 문자라든가 언어로, 거동으로 나타내는 거. 손 번쩍 드는 것도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사실 분 손 들으세요. 근데 산다는 의사를 가지고 사겠다고 손 들면요. 의사표시한 거죠. 그 의사표시란 말은 내 마음을 남들이 알아보게 겉으로 드러내는 거. 이 의사표시가 있어야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아야지 원했던 권리물을 만들어주죠. 그죠? 합성어죠. 자, 그런데 여기 요 단어 이제 합친 말이다. 여기 이렇게.
예, 이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일치하지 않느냐, 일치하느냐 때문에 난리가 벌어져 이제 비진이 통정 차고 사이강바. 근데 어쨌든 의사표시란 말들은 내 마음을 남들 알 수 있게끔 문자 언어로 거동을 나타내는 거. 이 의사표가 꼭 있어야 되는데, 저런데 이제 학문적인 얘기가 또 들어가요. 이런 거는 저 수업 시간에 중요시 안 여기는데, 기초 강의할 때만 한 번 하고는 다시는 안 해요. 예전에는 이런 거 하냐 시간을 다 쏟아버렸어요, 옛날에는. 안 나오는 걸 하면 뭐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민법을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하자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점수를 맞자는 거야. 그럼 시험에 안 나오면 사실 할 필요 없는데, 그렇지만 이 틀을 이해 못하면 끝까지 나중에 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시험에 나오는, 우리가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을 학습할 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지. 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야, 이제는요. 근데 모든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성립이 돼야 돼, 일단. 이 성립하려면 이 성립 요건을 갖춰야 돼. 성립이냐, 불성립이냐. 성립이냐, 불성립이냐. 자, 여기서 제가 법률행위란 말을 계약이란 말로 고칠게요. 법률적 대표적인 게 계약 맺는 거. 그럼 이것이 계약으로 성립이 된 거냐, 계약 성립이 안 된 거냐, 성립이 안 된 계약이냐를 먼저 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계약이 성립이 돼야지 뭘 그 다음에 논하러 가지. 성립도 안 된 계약을 놓고 논할 필요 없잖아요. 어느 법률행위가 계약의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이걸 논하는 것을, 이거 성립된 계약이냐, 성립이 안 된 계약이냐, 이걸 논하는 것을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라고 불러요. 성립 요건. 이 법률 성립 요건이라고 불러요. 그 성립 요건을 따져봐서 이 성립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계약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요, 성립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구비가 안 되면 이건 불성립한, 계약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모두 구비되어야지만이 성립이 되는 건데, 모든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이 셋 중 하나도 없으면 성립이 안 된 계약이야. 셋 다 존재하지만이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모든 법률행위, 모든 계약에는 반드시 당사자, 당사자. 사람이 있을 것, 사람이 존재할 것.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과 사람이 존재해야 돼.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아. 이 성립도 안 된 것은 법적 의미가 없어요. 법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어. 아, 성립도 안 된 계약은 뭘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겉으로 볼 때 사람이 존재해야 돼요. 두 번째는 겉으로 볼 때 목적이 존재해야 돼. 목적 내용이라고 해야 돼요. 그 어떤 법률의 내용이,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의 목적이, 계약 내용이 있을 것. 존재할 것, 있을 것, 존재할 것. 그리고 모든 법률의 계약을 성립하려면 의사표시가 있을 것, 존재할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존재해요. 이 세 가지, 사람이 존재하고 목적이 존재하고 의사가 존재하고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셋 중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면 불성립하는 거야.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불성립한 것은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어. 이제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논할 거예요, 뭔가.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 셋 다 있어야 돼, 반드시. 있느냐 없느냐는 이 법의 성립 요건은 외형적 요건이라 불러요. 외형적.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해요. 외형적 요건이다. 즉 겉만 놓고 따지는 것. 이 속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야.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거지. 그 당사자에게 속을 들여다봐서 능력이 행위 능력이 있느냐, 그 목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 따지는 거 아니야. 겉만 놓고 따지는 거야. 존재하느냐, 셋 다 존재하면 성립. 셋 중 하나 존재하지 않으면 불성립.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성립인지 불성립인지 보세요.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이 시간까지는 뭔가를 하나씩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법률에 성립됐다면 뭘 논하러 갈 거야. 내가 뭘 논하러 할 거야. 근데 성립이 안 됐다면 그건 참고대에 불과한 아무 법적 의미가 없어. 성립도 안 된 거고 뭘 유연집을 논할 필요도 없는 거야. 자, 제가 뭔가를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은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일단 겉만 놓고 따지려 했어. 뭔가가 뭐냐? 이거 안 됐다는 분은 민법에 굉장히 소질이 있는 분이야. 이미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뭔가가 뭐냐? 이걸 따지러 들어간 거야. 있다 본 것은 효력 요건을 따지는 거야. 근데 벌써 본능적으로 효력 요건을 논한 거야. 이거 무효거든요, 이거. 근데 성립은 된 거야.
성립이냐 불성립이냐 할 때는 것만 놓고 따져. 존재하느냐? 존재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 있나요?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 존재해요? 목적. 뭔가 목적. 의사표시 드리겠습니다. 무슨 증여하겠습니다. 사람 있죠. 목적 있죠. 의사표시 있죠. 성립은 된 거야. 다만 성립된 것이 이것이 유효인지 유효한 건지 효력이 있는 건지 효력이 없는 무효인지는 아직 몰라. 성립 불성 논할 때는 것만 놓고 따지는 거야. 그러면 제가 다시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상당에 나가는 100만 원 정도 되는 카메라 한 대씩을 다음 주 이 시간에 하더니 떼이 말줄임표야. 성이 됐어 안 됐어요? 뭐가 없어요? 의사표시가 없잖아. 팔겠다는 건지 보여주겠다는 건지 빌려주겠다는 건지 의사표시가 없잖아. 이건 논할 필요도 없는 거야. 유연적으로 논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의사표시가 존재치 않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셋 다 존재하면 성립. 겉만 뒀다 셋 중에는 의사표시가 존재하잖아. 사람 존재하고 목적 존재하지만 의사표시가 없잖아요. 그럼 논할 필요는 이거 법적 의미도 없어. 논할 필요도 없는 거야. 하나만 더 볼게요. 느낌이 좋아. 오늘 아주 굉장히 수업이 좋아요. 내가 볼 때 작년 본 분보다 훨씬 수업하는 그 경치 진지하고 활기가 있어. 눈빛에 활기가 있어. 올해 분들 상당히 좋은 분들 오셨네. 오늘 결과 좋을 것 같아. 수업 너무 좋았어. 좋아. 수업 태도. 이제 못 졸어 앉아 이러면. 자 보시죠.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오늘 출근하다가 한강다리에 500원짜리 동전을 빠뜨렸어. 이 동전을 빠뜨렸는데 이 동전을 내가 오늘 한강다리에 빠뜨린 동전 500원 동전을 건져 오시는 분에게는 5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법률행위는 성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립이 됐다면 뭘 논하러 갈 거야. 성립이 안 됐다면 논할 필요 없어. 법적 의미가 없는 장코대에 불과한 거야. 일단 겉으로 보면요. 사람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지 목적, 한갑의 동전을 건져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는 이 다음에 여기서 따질 거야. 일단 성립이냐 뭘 논할 때는 것만 놓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5억 원을 지급하겠다. 셋 다 존재한 성립이 된 거예요. 성립이 됐다면 다음을 따지러 가야 돼. 성립이 됐다면 과연 두 번 따지는 게 뭐냐? 이 성립된 것이 과연 이것이 유효한 법률이냐, 유효한 계약이냐. 성립은 되었지만 이것이 무효냐, 효력이 없는 계약이냐. 유효한 얘기 별거 아니야. 효력이 있다.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 효력이 없다. 그러면 무효. 계약이 맺어졌다 다 유효한 계약 아니야. 계약이 성립해도 무효인 계약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야. 유효인지 무효인지. 또 일단 유효하다면 나중에 후에도 과연 취소가 가능한 건지, 없었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지, 나중에라도 취소할 수 없는 건지. 계약이 일단 유효한 계약인데 취소가 가능한 계약인지 취소할 수 없는 계약인지, 이 네 가지, 유효인지 무효인지, 일단 유효하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건지 취소할 수 없는 건지, 이 네 가지를 따지는 거. 이 네 가지를 따지는 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효력요건이라고 불러요. 효력요건. 이걸요. 효력요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성립이냐 불성립을 먼저 따져야 돼. 1단계. 이걸 먼저 따져야 돼. 따져봤더니 성립이 됐다면 2단계. 이거 따지러 가는 거고. 성립이 안 됐다면 논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효력을 주려는 요건이야. 효력요건이 모두 구비되면, 모두 갖춰지면 이것은 유효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뭔가 효력요건에 문제 생겨버리면 이 성립한 계약이 무효 내지는 일단 유효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문제 넘어가요. 효력요건에 뭔가 문제 생겨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딱 유효한 걸 끝나지만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어버리면 무효 내지는 취소 문제 넘어가요. 유효인지 무효인지 일단 유효하다면 이 계약이 취소할 계약인지 취소 못하는 계약을 따지는 거. 이걸 따지는 것을 우리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라고 불러요. 효력요건. 말로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일단 어느 법률행위에 불성립이란 말과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무효란 용어는 실질적으로는 그 의미가 같다. 무효 의미가 같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렇게 묻는 거야, 민법은. 아니, 무효란 얘기는요, 계약으로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이 없다는 얘기고, 불성립은요, 성립도 안 됐다는 거고, 서로 구별되는 거지. 같은 개념이 아니지. 그림을 볼 줄 알아야죠. 또, 법의 효력 요건은 일단 법률이 성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지. 이게 성립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지. 이걸 먼저 따지지 않고 이거 논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말을 편하면요. 법의 효력 요건이란 일단 어느 법률이 어느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따지는 것이다. 맞아, 틀려요? 맞잖아. 성립이 돼야지 이걸 따지러 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효력 요건을 볼 때는 좀 속을 뒤집어 보는 거야. 말한 사람에게 그 당사자 있잖아요. 당사자 아까. 제가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성립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한 나를 따져봐야 돼. 말한 홍남기가 사람에게는 능력을 따져봐야 돼, 지금부터. 효력을 주려면, 이걸 주려면, 유효한 계를 주려면요. 그 말한 홍남기가 능력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능력을 따져봤더니, 권리 능력 있느냐, 권리 능력. 저 권리 능력 있어, 없어요?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권리가 다 있나? 권리 능력 있어, 살아있는 사람이야. 나 자아 능력 있느냐? 내가 말하는 의미도 파악할 능력 있느냐? 나 정신병 상태 아니야, 지금. 술에 만취되어서 인사불 상태 아니야. 나 유아 깐난아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의미 파악할 수 있어? 의상력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또 통과되는 거야. 의상 통과됐어. 그럼 마지막으로 통과돼야 될 게 이제 행위 능력이야. 나 미성년자? 아니야. 나 법원으로부터, 가정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기에 선고받은 사람? 아니야.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은 제한 능력자 아니라는 뜻이죠. 통과됐어. 셋 다 통과했죠? 셋 다 통과했어. 행위 능력 갖췄었나? 통과했다면 일단은 여기서는 유효한 거야. 효력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중에 의사 능력 없는 의사, 무능력자들, 자아 능력 없는 사람이래요. 나 정신병 상태 사람, 나 저기 정신 착략치 환자래. 미친 상태로 하는 얘기래 지금. 이거 걸려버리면요. 성인이 됐지만 무효됐죠. 이거 안 걸렸어. 근데 미성년자래요. 이거 걸려버리면 뭐 되는 거야? 취소로 넘어가는 거죠. 걸려버리면. 아무도 걸리지 않아야 돼.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능 모두 구비되면 유효. 의사 능력, 행능 중에 아무래도 하나도 걸려버리면 무효 내지는 취소로 가는 거죠. 성인 됐지만. 이로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목적. 아까 두 번째 목적을 따져야지. 유효하려면 이거 유효, 효력을 주려면 단지 뒤집어 보는 거야. 이제 그 겉으로 주는 거. 아까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봐서 의미를 가졌잖아. 이게 목적이라 불러. 이 목적은 유효하려면, 이 법이 유효하려면 이 네 가지를 통과해야 돼. 이 넷 중에 하나도 걸려버리면 비록 법이 성립됐더라도 계약이 성립됐더라도 유효하지 못하고 무효가 돼버려. 무효가. 그 목적이 아까 뭔가 또는 한 가지 빠진 동전 하나 건지는 거. 이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목적은 네 가지 갖춰야 돼. 그 목적은 확정돼야 돼. 확정돼야 돼. 이것이 만약 확정이 안 되고 불확정하다면 여러분들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불확정하다면 이게 성립되더라도 유효하지 못하고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돼버려요. 이미 여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 확정이라는 것은 꼭 법률 성립 당시에 오늘 말하는 당시에 확정이 안 돼도 좋아요. 제가 뭐라는 얘기냐. 다음 주 이 시간까지는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현재는 확정이 안 돼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기 하고 났더니 야 지난주에 준다는 게 야 저 법전 한 권씩이라더라. 노트 한 권씩이라더라 하고 확정이 돼버리면 유효한 거야. 그러니까 확정이나 목적 확정이라는 것은 꼭 처음부터 확정되지 않아도 그 이행기까지 다음 주 이 시간까지만 확정되지면 유효하지만 다음 주 이 시간이 되도록 뭔가 확정이 안 됐어. 이행기, 그걸 이행기라 불러. 도래하도록. 그래서 수업 끝나고 누가 물었어요. 응? 저기요, 선생님. 지난주에 뭔가를 주신다는데 주셔야죠. 묻는 거예요. 내가 뭐랬어요? 뭔가 드렸는데? 받은 게 없는데? 아, 제가 강의 들으면서 마음을 다 드리고 왔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확정이 안 되면 내가 무슨 말도 할 말이 없잖아. 나만 따지지 못하는 거. 따지지 못하는 것은 권리가 발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정이 되어줘야 돼. 근데 만약에 노트 한 권이라도 안 주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 그건요. 그래서 그 목적 확정은 꼭 처음부터 확정되지 않아 좋지만 언제까지는 그 이행기까지도 확정이 안 된다면 이 법령에는 무효라는 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확정됐더라. 그 불확정해서 무효가 돼버렸어. 다음 따질 필요 없어. 이미 무효됐잖아. 근데 확정됐더라. 그러니까 두 번 따지는 것이 과연 가능이냐, 불가능이냐, 가능한 일이냐, 그 계약 내용이 가능한 일이냐. 응? 가능의 반대말은 불가능인데 불능이라 불러. 불가능을 불능이라. 그 목적이 불능하다면 무효가 돼요. 확정됐더라도. 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좀 전에 제가 오늘 아침 출근하다가
한강들에 빠진 동전을 건져오신 분에게는 5억 원을 주겠다. 말한 저 권리 능력, 의사원 행위 능력 있어. 통과했어. 목적 확정됐네. 한강에 빠진 동전 500원 정도를 건지는 거. 확정됐어. 근데 이게 건지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 이걸 논해봐야 되는 거야. 가능 불능이라는 것은 법학에서 말하는 가능 불능은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물리적으로 가능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른다 그래요. 사회 통념이 뭐냐면 건전 일반의 상식에 따라 결정하는 거야. 야, 한강에 빠진 동전을 어떻게 건지니? 그게 다 불가능되는 거야. 응? 그 목적 달나라 가서 운석 하나를 가져다 주면 뭐 10억 원 주겠다. 달나라 가서 운석 가져오면 가능해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그게. 하여튼 우리 건전한 상식에 비춰볼 때는요. 불가능하지. 그건 불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민법 배울 때 가능한 계약이냐 불가능한 계약이냐 물리적인 과학적 기준이 아니라 건전한 일반의 상식에 따라 가능 불능을 결정하는 걸 사회 통념이라 불러요. 응? 그래서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한강에 동전 건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성립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야. 근데 통과했어. 여기서 불능에 걸려서 무효돼버리면 다른 거 논할 필요 없는 거야. 더 이상 이미 통과된 논할 필요 무효됐잖아. 가능하더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적법을 따지는 거야. 적법. 과연 그 법령의 내용이 적법한 거냐? 적법한 거냐? 법에 어긋나지 않은 거냐? 응? 반대말은 위법하다면 이건 다 배울 거야. 자세히. 그 내용이 위법하다면 그 개헌 내용이 위법하다면 적법하지 위법하다면 이 위법이 이제 이다음에 강행법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볼 거예요. 위법하다면 유효하지 못하고 이 계약은 무효가 돼요. 위법하지 않더라. 적법하더라. 마지막을 통과해야 돼. 이 네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돼. 네 가지가 모두 통과되면 유효. 넷 중에 하나 걸려버리면 유효하지 못하고 무효 내지는 취소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걸릴 수도 있고 여기서 걸려버리면 논할 필요 없는 거야. 순서대로 따지는 거야. 사람의 능력도 먼저 걸린 걸 따진 다음에 권력이 있다면 의사능력, 있다면 행위능력 이렇게 따져다는 거고 그 목적도 먼저 확정이냐 불확정이냐. 불확정하다면 논할 필요 없어 나머지. 확정됐더라.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이냐 불능이냐. 여기서 불능됐더라. 불가능하대. 한강에 빠진 동전 건지는 거. 논할 필요 없어. 적법 얘기는. 가능하더라. 세 번째 적법을 따져야 돼. 강력 위반이냐 위반이 아니냐. 위반하지 않았어. 위반했던 무효돼버리면 논할 필요 없고요. 위반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따지는 것이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걸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3조라고 불러 103조.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는 거냐 해당이 안 되는 거냐 따지는데 정확한 우리 시험 범위는요.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에 규정된 민법 총칙에서 시험 범위는 법조문은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 이 앞에 시험 범위가 아니야 사실은요. 그런데 요즘은요. 사실은 물론 이런 것도 이 다음에 계약법 같은 데 중요해요. 계약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요즘 시험은 거의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올해도 첫 번째 문제가 여기를 물었어요. 103 위반에 해당되는 거 고르시오, 아닌 거 고르시오. 바로 폭력행위, 불공의 법률행위. 이 두 문제 섞어서 첫 번째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체계로 배울 땐 다 중요하지만 시험 범위는 철저하게 103조 여기부터예요. 왜? 우리가 중요법에 규정되어 있는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 파트만 시험을 보겠다라고 말한 것은 법조문 얘기는 103조부터거든. 여기부터. 그러니까 교과서 받으면 103조, 이 반사회 질서,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 교과서 페이지가 약 40페이지가 돼요. 거기 앞으로 민법 공부하러 가기 위한 기초 이론을 배우는 거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범위고 시험이 출제되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야. 이해가 되면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빨리 넘어가라는 거야. 바로 103조부터 접근해. 내가 따져봐서 103조반이 아니더라. 이 나중에 배워요. 선량, 풍속, 사회 기본적 위반되지 않았더라. 그러면 유효. 다 통과하면 유효. 이거 이 세 가지 갖췄어. 지금 마지막 이거 걸려버리면 이것은 무효가 돼요. 이 계약을. 그러면 어느 계약이, 어느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계약 내용이, 그 계약 목적이 이 네 가지를 통과해야 돼. 확정돼야 되고, 그리고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적법해야 되고, 그리고 103조반이 아니어야 돼. 사회 타당성이 구비됐을 것. 넷 다 모두 갖추면 유효. 넷 중에 하나라도 걸려진 게 있다 그러면 확정에 반대말 불확정. 그 계약 내용이 가능에 반대말 불능. 적법에 반대말 위법. 사회 타당성에 반대말 반사회 질서라 불러. 반사회 질서. 남과 도박 계약 맺는 거, 첩 계약 맺는 거, 범죄 계약 맺는 거, 밀수 계약 맺는 거 다 반사회적이야. 그런 계약들은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됐더라도 무효이다. 나중에 정확히 많이 배워요. 내가 통과했어. 통과해야 돼요. 냈다. 그럼 유효. 그럼 마지막 뭘 통과해? 효력 요건에서. 통과했다면 마지막에는
의사표시를 통과해야 돼. 의사표시. 총칙 10문제지만 여기까지가 절반이에요. 우리 총칙 여기까지가 절반이에요. 여기까지가. 의사표시 있을 거. 근데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존재할 거. 근데 문제는 내 의사와 내 마음과 내가 입으로 얘기한 표시가 일치하면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겠다 얘기했어. 계약 맺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약 도장 찍었어. 내 마음과 내 표시 일치하면 유효해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 마음과 내 의사, 내 진심과 내 입으로 얘기한 것이 양자가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 생기는 거야. 이게 효력 요건이야. 내 마음과 내 표시가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표시가 일치하면 이 계약은 유효해요. 아무 문제 안 돼. 근데 문제는요. 내 마음과 내 표시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 했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나 이 계약 맺기 싫어. 맺기 싫은데 그 상대방이 김조폭이야. 어? 평택 역전파 부두목이래. 사람 여러 잡는데 오늘 아주. 찍을게 안 찍을게. 무서워서 실제는 계약하기 시작한 없이 무서워서 할 수 없어. 그냥 찍었네? 그냥 찍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 진심은 계약하기 심상이 없는데 표시는 계약서에 도장 찍고 왔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표시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맺어진 계약이 과연 유효하냐? 무효냐? 또 일단 유효하다면 취소할 수 없었던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냐? 그래서 못하는 거냐? 이걸 논하는 거예요. 양자 일치를 안 하면 일치 안 하면 효력 요건에 문제 생기는 거야. 일치하면 유효하고 이건 논할 필요 없는 거고 이거는. 일치하자는 몇 가지가 있냐? 민법은 4가지가 있어. 양자 일치하자는 거 우리가 아주 유명한 조문이야. 107조 비진입표시 사람들이 이쯤 들어와서 들어서 공부 못한다고 때려치는 사람들 많어. 아주 들어서 내가 안 한다 내가 아주. 비진입표시, 농담, 거짓말 마음에도 없이 거짓말로 증여한다 얘기한 거. 108조 통정 허위표시 짜고 하는 허위표시. 부동산 가장매매 짜고 가장매매. 109조 착오로 맺은 계약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조 남에게 사기나 강박다 맺은 법률의 의사표시. 이 4가지로 우리가 결함이 생겼다는 결함. 이 결함 있는 의사표시 돼버리면 이 성립한 계약은 유효하지 못하고 무효 내지는 취소의 문제로 넘어가요. 이 다음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 배우는 것이 민법 총칙의 절반이에요. 여기까지가 5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파트로 이어지는 건데 어려워. 학문적이다. 이 다음에 민법 총칙은 알든 모르든 이해된 데까지 보고 자꾸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지 총칙을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막 끝까지 나는 깐깐한 성격이라 이해될 때까지 절대 책을 못 넘겨. 그러면 한 페이지 놓고 밤을 새도 소용이 없어요. 가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얘기구나. 깨닫는 게 있는 거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있는 거야. 총칙은 이해되는 안에 자꾸 앞으로 넘어가야 돼. 진도를. 뭐 총칙 누구나 어려운 파트 학문적이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들이 여기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말 나온 김에 여기 그림은 기억해 주셔야지. 성립이 돼야지 유효인지문 논하는 것이고 일단 유효해야지 취소할 수 없는 논하는 거지. 무효를 취소한다는 말은 없어. 효력이 없는 무효를 뭐 취소를 해. 일단 유효해야지 취소를 논하는 것이고 이 4가지를 논하는 것을 효력 요건이라 불러서 확정, 가능, 적법, 타당.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는 비진이, 통정, 착오, 사용을 논하면서 때에 따라 무효가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되기도 하고를 논할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한 파트에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법률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들 계약 법률 종류 이런 것들은 크게 볼 건 없어요. 이 다음에 한번 해드릴 거지만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예요.